밝게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팁입니다. 오늘 영상은 만들기 전에 제가 이 가치의 어떤 딜레마랄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고 치우침 없이 클라이언트를 최대한 변호하고 옹호하고 돕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그렇게 원래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 좋은 거 남들 돕는 거 쉽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음, 이 딜레마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판단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혹시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많은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는 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주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도 않고 또 연구되어 있거나 서로 공유하는 정보도 많지 않고 해서 제가 미국의 경우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제 개인적인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그런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년, 장년, 또 이 노년층들은 비교적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거의 아마 아는 부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몰랐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저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기독교 철학이 바탕이 되어서 운영되는 국가임과 동시에 이 성소수자들을 사회적인 약자로 구분을 해서 또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사회가 무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보호를 제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어요. 그 두 분 정도를 제가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분은 레즈비언 교수님이고 한 명은 제 박사과정 동료였어요. 게이였던 친구. 그 두 분들의 얘기를 여러분들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박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레즈비언 교수님을 뵐 수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별로 이 성소수자에 대한 LGBT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LGBT 파퓰레이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유독 여자분인데, 항상 이게 옷차림도 그렇고 행동이 남성스러운 거예요. 바지 입고 다니고, 헤어컷도 굉장히 짧게 숏컷으로 하시고, 말씀도 굉장히 남성스럽게, 허허허, 막 이렇게 하시고, 웃음도 그렇게 웃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참, 미국 사회는 사실 그 여성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저분도 좀 남성스러운 남성미가 좀 있으신 굉장히 좀 강한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기가 진행되면서 그분이 연구하는 분야도 알게 되고 또 주위에서 이렇게 좀 듣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그분이 레즈비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다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을 뵈니까 이제 그분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단계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러나 좀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제가 인생에서 첫 번째 LGBT 파퓰레이션을 대표하는 분을 만났었기 때문에 접했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듣기만 하고 좀 당황스러웠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제 박사과정 동료였습니다. 이 친구는 게이였는데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이 친구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를 제가 잊을 수는 없어요. 저희 박사과정 7명이 같이 첫 번째 미팅을 하는 자리에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정도로 갔는데 가보니까 다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려면 좀 남자도 있고 그래야 내가 좀 편한데 아무래도 좀 어떡하냐 이제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 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여자가 들어오다가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 딱 들어왔는데 체격 저보다 더 좋고
완전히 생긴 건 저긴 거야. 브루스 윌리스처럼 생기고, 볼드 헤어에 수염 또 이렇게 확 있는 그런 친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남자 친구. 같은 동성이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잖아. 아, 한 명이라도 있어 다행이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인사를 하이 뭐 하는데, 이 친구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순간 당황도 하고, 설마? 뭐 이렇게 했는데, 맞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면서 공부를 이제 코스웍도 하고 논문도 쓰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정말 그 가까운 거리에서 LGBT 파퓰레이션을 그 성소수자 같이 어울려서 생활해본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입관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직접적인 컨택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막 괜히 저의 그런 어떤 선입관이었어요. 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는 막 이렇게 부딪히기가 싫은 거예요. 어쨌든 꺼려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였어요, 분명히. 그래서 인사도 하이 하고 그냥 이렇게 요즘 말하는 비대면으로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하이, what's up?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대면 인사를 하는데 얘는 또 되게 정이 많은 애가 되게 따뜻하고 와서 허그하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허그했을 때 제가 당황했던 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친구하고 이제 몇 년을 같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선입관도 없어지고 또 이 친구가 계속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저자들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로서도 많이 이렇게 이름도 날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능력 있는 친구인데 어쨌든 소수자들을 대변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제 친구라서 제가 더 여러분들께 편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되었던 분명히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잘못되었던 제 선입관인데 그 친구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알게 되고 사실을 확인하시죠. 여러분 그 LGBTQIA+라는 의미 아시나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퀘어, 인터섹슈얼, 어섹슈얼 그리고 플러스예요. 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레즈비언은 여성분들 동성이 이신 거고 게이는 보통 남성들의 동성을 얘기하죠. 보통 이 게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세분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이 바이섹슈얼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다 선호하는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그런 취향을 말하는 것이고 트랜스젠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뭐 연예인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제 성을 이렇게 바꾸는 분들이고 또 퀴어라는 이 Q로 대표되는 이 queer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의미로는 이상한, 기묘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요즘은 이 LGBT 성소수자들을 대표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통칭으로 뭉뚱그려서. 네. 그리고 이 인터섹슈얼은 이쪽과 이쪽을 모두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성이고 여성이기도 한. 전 세계적으로 지금 1.7% 되는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섹슈얼이라고 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뭐 그런 문구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1%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이 말로써 우리가 표현으로써 설명하기 힘든 그 외에 다양한 그 어떤 성적인 취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류들은 지금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뭐 지금 제가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뭐 지금 LGBTQIA+ 말고도 뭐 QQTT 뭐 A라는 식으로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정보가 현재 미국에서 공유되고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현재 이 미국에서의 이 동성애자들의 그 인권운동이 80년대, 9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아주 활발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인구가 지금 현재 좀 조사해서 보니까 60세 이상이 1,500만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점차 이제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 문제와도 지금 맞물려 가고 있어요. 이 절대 가볍게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전체 인구가 2030년, 그러니까 약 10년 뒤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한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인구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라든지 관심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적인 측면,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하는 미국에서의 사회복지 시스템에서의 서비스들이 그 특색을 이 인구의 특정한 인구의 특색을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국조차도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 친구가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논문을 이번에 좀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저 논문 지도하셨던 분도 거의 한 팀으로 또 이렇게 고령화되는 LGBT 성소수자 그룹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라든지 국가 정책의 준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성소수자들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의 특색을 감안한 뭐 건강 문제들, 정신건강 포함해서죠. 그리고 가족 문제, 또 이들이 살아가는 주택에 관한 문제들, 또 이들에 대한 어떤 방임이나 학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특히 다양한 법적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고령화돼서 사망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상실감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 등 다양한 이런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에 준하는 이러한 사회복지적 접근들이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것은 약간 비공식적인 그런 것인데 미국의 경우 어, 이 LGBT 파퓰레이션의 그 사회적인 목소리는 사회적인 일정 정도의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계층들이죠. 뭐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분들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서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부분들을 무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들이 미국 사회의 그러한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렇게 넘어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서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들을 다양한 요구들을 사회에서 흡수를 하고 또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좀 많은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 문제.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